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70세 할머니입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될 수 있나 싶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었거든요. 제 남편은 아들 준호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그냥저냥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식이 있으니 그냥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 아들이 공부도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은 다 준호 학비에 보탰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건 물론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어요.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면서도 혹시나 아들이 엇나갈까봐 습관처럼 되뇌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가 꼭 성공해야 해. 알지? 엄마는 그거 하나만 믿고 산다. 제 아들 준호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뒷바라질 했는지 알았기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생활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준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은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준호가 저에게 달려왔었거든요. 손이 빨갛게 돼서는 저에게 합격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그 한마디가 여태까지 힘들게 산 날들을 보상해주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의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바로 꽃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엄청 오래 해야 하고 공부가 끝나도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일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준호를 보며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아프진 않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싶은 생각에 자주 전화를 걸곤 했었어요. 그때마다 준호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준호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한테 말하지 않고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늦도록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고 누군가 싶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 준호더라고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준호야, 너 이 시간에 말도 없이 무슨 일이야? 엄마,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엄마한테 꼭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서요. 이걸 왜 나한테 줘? 네가 힘들게 번 건데 네가 써야지. 아니에요, 엄마. 이건 엄마가 평생 땀 흘려 저를 키운 보상이잖아요. 엄마 드리려고 가져온 돈이에요.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다. 엄마가 이걸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매달 용돈도 보내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건네준 봉투를 열어봤죠. 안에는 빳빳해 보이는 지폐와 작은 메모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뭔가 싶어 꺼내보았고 메모에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는 그런 저를 보고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다음 날 준호는 저를 데리고 시장의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옷은 이미 많이 있으니 안 사줘도 된다고 손살을 쳤지만 아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준호와 같이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준호는 저에게 어울릴 것 같다며 하얀색 재킷과 고급스러운 보라색 스카프를 골라주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옷에 저는 괜히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죠. 준호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말해주었지만 그 말을 듣고 고민이 생겼어요. 이런 옷을 입고 갈 곳도 없고 무엇보다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지 알기에 섣불리 옷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준호는 거기 있는 직원에게 결제해 달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옷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들이 사준 옷을 입고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커서 내 옷을 사주나 싶은 대견함에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저를 꼭 안아주고는 이제부터 효도하겠다 했어요.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저는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준호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라도 하듯 세세한 것 하나하나 신경 써주었습니다. 매달 용돈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다녀주기도 했었어요. 제가 몸이 아프거나 피로한 날이면 늘 먼저 걱정하며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선물을 보내주었었어요. 제가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걸 기억한 준호는 제 생일만 되면 케이크를 미리 예약해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이런 준호에게 좋은 짝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괜찮은 아가씨를 알아보곤 했어요. 하루는 준호에게 소개를 받으라고 했더니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의사인가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새초롬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인사를 하러 왔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아들 준호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와중에 부잣집 딸인 수연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이 집안이 워낙 잘 살았기에 제가 결혼 준비에 신경 쓸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경 써서 뭘 해주려고 해도 수연이가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애들은 싫은 티를 잘 낸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수연이가 싹싹한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시어머니 대접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어요. 그런 모습에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민하게 느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수연이가 준호와 저희 집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애들을 보는 거라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죠. 수연이는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뒤적뒤적거릴 뿐 제대로 먹지 않더라고요.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나 싶어 뭘 더 가져다 줄까 물었죠. 너 좋아하는 잡채도 하고 갈비도 재운 건데 입에 잘 안 맞아? 뭐 더 가져다 줄까?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 요즘도 시장에서 장사하세요? 그럼 쉬면 뭐 하겠어. 돈이라도 벌어야지. 안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용돈 적게 보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의사 집안인데 체면을 좀 생각해 주셔야죠. 내 아들이 의사지 내가 의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어? 어머니 체면이 아니라 저랑 저희 친정 식구들 체면이 깎인다고요. 그만해.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죄송해요. 이 사람이 요즘 예민해서 이런가 봐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렇잖아. 솔직히 너가 이렇게 의사 노릇하는 것도 우리 집 덕분인 거 몰라? 어머님이 무슨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감싸.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 못해? 준호는 수연이에게 호통치며 한 소리 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두 사람을 말려야겠다 생각해 그만하라고 했어요. 부잣집 수연이는 가난한 시댁이 싫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려고 했죠. 그래도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며 화를 내주었기에 마음만은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지만 섭섭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병원을 가서 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의사인 아들이 있으니 이런 건 좋더라고요. 수화음이 길어지긴 했지만 아들이 전화를 받았길래 몸이 좀 안 좋아서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했어요. 준호는 제가 전화통화로 살에 걸려 기침만 해도 당장 병원을 예약해주곤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겠지 싶었는데 준호는 제 말에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선 며느리가 지금 전화 받을 때냐며 한 소리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준호는 나중에 전화하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몸이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관심이 없는 모습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정신 없다니까요. 왜 또 전화하셨어요?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장인어른이랑 다른 회사 사람들 다 같이 만나고 있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연락했다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다 먹었는데도 괜찮아지지가 않아서. 그럼 다른 병원을 가시면 되잖아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뭐?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돈 필요해서 연락하신 거예요? 돈 보내드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귀찮냐? 내가 뼈 빠지게 장사하고 물이란 물은 다 묻혀서 의사 만들어 놨더니 이제는 엄마가 필요 없다 이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러셔야겠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사돈네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사업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게 많아지긴 하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해준 적 없으면서 돈 필요해서 연락한 것이냐며 짜증만 냈죠. 며느리가 하도 돈돈거리니 우리 아들도 이렇게 변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아무리 바빠도 제 건강 하나는 꼭 챙겨줬었거든요.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돈만 생각하면서 저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게 되며 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아들도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희는 서로 소리만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어도 분이 안 풀렸고 잠도 안 와서 하루를 꼴딱 새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준호가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그 모습에 아들도 어제는 흥분해서 그랬겠거니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저도 어제 너무 감정적으로 아들한테 소리 지른 것 같아 아들이 먼저 죄송하다고 하면 저도 미안했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른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각자의 삶이라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산 거 아니었어? 아니면 너 지금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야? 어제 엄마 전화 때문에 준비하는 사업에 문제 생길 뻔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바빠질 거라 예전처럼 찾아오지도 못할 거예요. 수연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누가 있냐? 너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하나 때문에 수연이랑 저 그리고 장인어른이랑도 불편해지고 있어요.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짐이었냐?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이 이상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하신다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혼자지만 저는 제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준호야,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때문에 수연이랑 더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준호의 차가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준호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나 다른 방법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허탈함만 쌓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눴을 텐데 이제는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이제는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챙겨주지 않으니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 며느리에게 느꼈던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고 저는 예전처럼 악착같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몸을 열심히 움직이니 잡생각이 사라지고 돈도 통장에 쌓이는 게 눈에 보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준호가 돈을 벌면서부터 저에게 용돈 준 것들은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놨었어요. 나중에 준호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 의사들도 이제는 창업하는 시대라고 해서 그때 상가 계약할 때 보탬이라도 되라며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이런 사이가 되고 나서 저는 모은 돈의 일부를 시장 한편 노점 차리는 데 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와 과일을 팔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파는 물건은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차리게 되었지만 아들에게 나도 너 없이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손님을 맞고는 밤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장사를 하면서 내가 왜 준호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준호네 처갓집 식구들보다 돈이 없어서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준호가 사업한다고 목돈도 턱하니 주고 사람들도 많이 소개시켜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돈을 벌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노점 장사만 하며 돈을 벌지 않고 틈틈이 식당에 나가 설거지도 했었어요. 물에 손이 불어 갈라져도 저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는 그렇게 못 산다며 혀를 끌끌 찼지만 저는 한 푼, 두 푼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었어요. 나름 내 앞가림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겐 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과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는 모습을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랬기에 피곤해도 지쳐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쉬고 싶은 날이 없고 고단한 날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었어요. 전기와 수도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작은 전구 하나만 켜놓고 살았고 끼니는 시장에서 팔고 남은 채소로 때웠어요. 처음에는 아들에게 화가 나는 마음에 모으기 시작한 것도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에게 너희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아들 며느리가 힘들 때 내가 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생겼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리움과 미움이 얽혀 있었어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서운한 마음들이 뒤섞여 있었기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 역시 같았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제일 보고 싶은 건 손자였어요. 아들이 어릴 때의 모습이 손자에게 그대로 묻어나서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물건은 안 사도 손자 생각을 하며 물건을 사놓을 때는 있었어요. 손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나 손자에게 줄 수 있는 장난감 같은 것들이었죠. 제 물건 사는 것보다 손자에게 줄 선물을 사는 게 제일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손자에게 사줄 것들을 구경하는 도중에 괜찮은 장난감이 보여 결제하려고 가방에 손을 넣었는데 지갑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가방을 잡고는 안쪽 구석구석 뒤졌어요. 그런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가방 안에 이상한 부분이 만져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 안을 살펴보니 가방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방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로 지갑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지갑 안에 있는 아들의 어릴 때와 20대 때 사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슬펐었어요. 그 사진은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봤던 사진이었어요. 예전에 혹시 지갑을 잃어버려도 연락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넣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지갑을 주워 연락을 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핸드폰만 쥐고 있었어요. 집에 있어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온 신경이 핸드폰에 가 있었거든요.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거실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혹시나 지갑 안에 있는 그 사진이 다른 곳에도 있으려나 싶은 기대감에 집안 곳곳을 뒤져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아침이 밝아오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좋은 분이 경찰서에 맡겼다는 사실에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고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지갑 찾으러 왔다고 하니 경찰관 한 명이 지갑을 보여주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지갑이 맞길래 고맙다고 하며 건네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지갑 안에 있던 아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경찰관이 죄송하다고 하며 사진을 주어서 제 아들 사진을 보는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아들인데 왜요? 우리 아들 아는 사람이에요? 아, 그게 근처에서 이렇게 생기신 분을 본 것 같아서요. 이 근처에서요? 우리 아들이 나를 보러 왔었나? 사실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아휴, 얘는 그냥 집으로 오지 몰래 나만 훔쳐보고 갔나 보네요. 그게 아니라 여기 근처에 있는 폐가에서 봤었어요. 제보가 몇 번 들어왔었거든요. 네? 제보요? 여기 근처 인부로 일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집이 없으신지 계속 공사장을 배회하고 다닌다고 하셔서요. 그럼 저희 아들은 아니에요. 제 아들은 의사거든요. 심지어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인데 인부로 일하거나 이 동네를 배회할 이유가 없죠. 경찰관은 제 말에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정말 제 아들이었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겠어요. 제 표정을 본 경찰관은 제 아들이란 사실을 눈치챘는지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경찰관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 얘가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란 생각만 들었거든요. 아들이 연을 끊자고 했을 때 그러지 말걸. 아들네 집에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볼 걸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내가 하나 있는 아들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경찰관에게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순간 울분이 터졌고 주체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관은 다가와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경찰관들과 함께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허름한 옷을 입은 채 공사장에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가까이에서 보니 아들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울면서 달려가선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준호는 제 대답에 말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눈빛과 불안한 목소리로 엄마가 맞냐고 계속해서 되물었죠. 제 뒤로 경찰들이 따라오자 아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고 몸이 떨렸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이 다가오자 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제 말이 아들에게 전달됐는지 준호는 덜덜 떨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처음 아들의 손을 잡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계속 잡고 있으니 손이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갑작스럽기도 하고 경찰을 봐서 놀란 마음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의 떨리는 손은 진정되지 않은 모습에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너가 왜 여기 있어? 병원은 어쩌고? 수연이는 너가 여기 있는 거 알아? 엄마, 나 이제 의사 못해. 너가 왜 의사를 못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놓고. 엄마도 내 손 아까 봤잖아. 이렇게 떨리는데 수술을 어떻게 해. 그래서 수연이가 나 버렸어. 처갓집에서 쫓겨났어. 병원은 가봤어? 왜 그렇대? 수연이가 너를 왜 버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연이가 아니 장인어른이 나를 올감했어. 나는 진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천천히 말해봐.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말하는 내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힘겨워 보였어요. 들어보니 의사인 제 아들을 이용해서 사돈 내는 돈을 벌려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제 아들은 그런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힘들다고 많이 말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아들 편 들어주는 이 하나 없이 몰아세웠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도 듣기 싫은데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들이 수전증같이 손이 떨리는 증상을 보이니 쫓아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애한테 얼마나 폭언을 했었는지 아들이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저는 속상함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한순간씩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그걸 함께 지켜보던 경찰관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뒤 준호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더 불안해 보였어요. 도대체 애한테 어떻게 했길래 애를 이렇게 바보처럼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수연이와 사돈댁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수연이와 수연이 식구들 때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검사가 끝난 후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사는 초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증상이 빨리 나았을 텐데 그동안 방치되어서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만들기만 하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고 쓸모없어졌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내버렸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준호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를 이렇게 만든 사돈네의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쓰려고 모은 돈은 아니었지만 악착같이 살아서 돈을 모을 대로 모아놨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우선 준호가 언제부터 일했는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일을 했었던 병원으로 가서 친하게 지냈던 현수를 찾았습니다. 현수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고 저는 그런 현수에게 다가가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준호가 지금 그 정도예요?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도 너랑은 친했잖아. 사실은 준호가 장인어른 때문에 대출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에도 많이 불안해 보였었어요. 대출을 받았었다고? 얼마 정도인지 들었니? 저희는 대출이 꽤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준호가 거의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아준 걸로 알아요. 거기 장인어른이 더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준호 병원에선 왜 쫓겨난 거야? 물어봐도 쓸데없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만 말해서. 아, 언젠가부터 준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수술이 잘못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잘 수습되긴 했지만 병원 내에서도 그게 소문이 돌았죠. 그 와중에 장인어른 문제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이긴 했었어요. 여러모로 일이 겹쳐서 준호가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너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알려준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현수의 말을 듣고 나니 이건 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아들 명의 통장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전 아무것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아들이 저렇게 될 동안 며느리에게 연락 한 통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우선 아들이 살던 집에 가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애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상당히 어수선해 보였어요. 먼지가 곳곳에 쌓여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랍을 하나씩 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랍 속에서 계약서라고 써있는 서류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네가 빌린 돈을 준호가 갚겠다는 내용이었고 그와 함께 준호가 빌린 돈에 대해선 사돈네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돈네는 준호의 명의로 돈을 빌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준호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준호 혼자 얼마나 큰 압박을 받았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돈네가 그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제 아들을 이용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아들 집에서 찾은 계약서와 준호 명의 통장을 찾아서 변호사에게 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서류를 보자마자 차명대출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차명대출이 뭔가 했어요. 저희 아들이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경찰 도움도 같이 받자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복수가 제대로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수연이와 사돈댁이 우리 아들을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시작되니 그제서야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경찰에 뭐 신고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 내가 했다. 너랑 너희 집 내 아들을 아주 망쳐놨더라. 그래 놓고 두 발 뻗고 잘 줄 알았어? 망치긴 누가 망쳤다고 그래요. 솔직히 저랑 저희 집 도움이 아니었으면 준호 씨가 사장 소리 들었겠어요? 사장? 그게 아니라 돈 갚으라고 사장 시킨 거겠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 아들 시켜서 대출 받았잖아. 네? 아니 그걸 준호 씨가 그래요? 너랑 너희 집 식구들 싹 다 콩밥 먹을 줄 알아.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뻔뻔하게 행동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마음속 깊이 분노를 느꼈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며느리와 사돈은 긴급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차명 대출의 금액이 생각보다 컸고 저희 아들 준호의 명의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명의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돈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본인의 재산을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같이 확인되었거든요. 수연이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지만 방조한 책임이 있었기에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돈네가 준호에게 차명 대출을 받게 한 것들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틈을 타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수연이를 계속 제 며느리로 두면 나중에 또 저희 아들이 뒷수습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 이혼 소송을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이젠 모든 법적 조치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모은 병원 진단서와 주변 사람들 진술들을 모조리 제출했습니다. 수연이는 부부로서 힘들 때도 함께 해야 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제 아들이 정신분열이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잖아요. 이런 증거를 모으는 와중에 수연이가 직접 제 아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걸 제 손으로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면서 당장 수연이의 머리털을 뽑으러 가고 싶었어요.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저보고 아들 생각해서 참아야 한다고 말렸고 본인이 어떻게든 죗값 치르게 도와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이혼 소송은 수연이가 저희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죠.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은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저는 병원에 있는 아들을 돌보고 집으로 왔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는 수연이와 전 사돈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나 이제 네 어머니 아니다. 그리고 너가 그런 말 하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다 준호 씨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죄송해요. 우리 준호 혼자 그 많은 빚을 갚으라고 해놓고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 뚫린 입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잘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현우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손자를 예뻐해도 내 아들만 하겠냐? 내 아들이랑 닮아서 손자도 예뻐 보이는 거야. 나는 네 얼굴은 물론이고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셔야죠. 그리고 저희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 싹 다 갚으시고 다시는 우리 아들에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당신 애들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당연히 제가 갚아야죠. 너무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용서 빌러 왔습니다. 사돈네는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에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의 사과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을 쾅 소리 날 정도로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길 바랬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제 예상을 깨고 수연이는 손자를 안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우리 다 잘 살 수 있다고 하셔서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손자 데리고 오면 내가 널 받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무슨 좋은 꼴 보여준다고 여기 애를 데려와?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게요. 제발 저 합의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다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나는 거야. 이제 와서 빌면 내가 용서라도 해줄 거라 생각한 거야? 내 아들을 망가뜨리고 버릴 땐 언제고 이렇게 와서 사과 안 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준호 씨 옆에서 더 잘 보살필게요. 우리 현우도 생각해 주셔야죠. 범죄자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안 되잖아요. 준호 씨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 아들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 아들을 봐서라도? 내 아들은 너희 집안 때문에 평생의 꿈을 잃었어. 근데 네가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저도 살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사과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어머님도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너희가 내 아들을 망가뜨렸듯이 나도 너희를 끝까지 밟아줄 거다.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마.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 아들 현우 생각은 안 하세요? 내 손자는 내가 데려와서 키우면 되니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힘들다고? 이제 시작이야.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죄 반드시 갚게 만들어줄 거다. 수연이는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사과했지만 제 눈에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법정에서 받을 죄를 피하려고 반성하는 척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그런 마음이었기에 제 호통 소리에 수연이도 본심이 튀어나와 버린 것이었죠. 그 모습에 저는 더 분노가 치밀었고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거라 다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에게 갈 시간이 다가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해 가보니 수연이와 처가 식구들이 제 아들에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 서류에 사인하라고 재촉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은 그 안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밀치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둘러 제 아들이 들고 있는 서류를 확인했죠. 그 서류에는 합의금 없이 합의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상태를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든 죗값을 덜 받으려는 모습이 역겨워 서류를 한 손에 쥐고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합의? 합의할 생각 없으니까 제대로 죗값 받아. 안사돈 제발 한 번만 합의해 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찾아오면 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사돈이라도 서류에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럼 그 잘못을 하시고 두 다리 뻗고 주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한 잘못 평생 동안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징역살이만 안 하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애들이 이렇게 됐지만 한때는 가족 아니었습니까? 그 순간 제 아들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제 앞에 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아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외쳤어요. 어떻게든 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의 손이 떨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 이 사람들이 제 아들에게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저희 아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내가 내 아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라고 했어요.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아봐서 그런가 그 말을 듣고는 얼른 도망쳐버리더라고요. 며칠 뒤 수연이와 수연이네 식구들은 결국 법원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려고 직접 참석했었죠. 수연이 아버지는 차명대출과 재산 편취 혐의로 7년형이 선고됐고 전 재산은 몰수한다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겐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저희 아들처럼 수연이 아버지 때문에 엄청나게 소가리를 했던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연이 차례가 되자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수연이는 제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한 죄와 본인 아버지의 잘못을 방조한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 순간 수연이는 벌떡 일어나며 이게 말이 되냐면서 누구 하나 말릴 새도 없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 수연이에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기억해봐. 너가 내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살면서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징역 5년형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너랑 너희 식구 때문에 내 아들은 정신적으로 짓밟혔어. 징역 5년형이 너무하다고? 난 너가 50년 동안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힘들었던 거 딱 2배만큼 너가 힘들고 평생을 죄책감에 살았으면 한다. 제 말이 끝나자 판사는 처벌을 확정지었어요. 수연이네 처가는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수연이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몰수됐고 그 돈은 빚을 갚는 데 쓰였거든요. 그동안 불법적으로 쌓아놓은 재산이었기에 이제 다 뿔뿔이 없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전 사돈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결국 강제 경매에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꼴좋단 생각이 들면서도 저에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죄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혼자 남게 된 손자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신적으로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였고 엄마인 수연이는 감옥에 갔으니까요. 손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한편으로는 제가 데려와서 키워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던 찰나 안사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사돈은 본인이 손자를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싶다고 하면서요. 안사돈은 제 아들의 처가 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를 지켜주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제 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에도 도와주려고 했었는지 병원에서 종종 안사돈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들 마음속에 안사돈이 좋게 기억된 것으로 봐서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물론 안사돈이 제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에 무결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제 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안사돈만 몰래 제 아들에게 돈을 쥐어줬다고 했었거든요. 안사돈은 본인 딸의 잘못은 숨기려고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손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하며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그런 안사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손자를 맡기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비록 그들의 가족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안사돈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뒤로 안사돈은 간간히 손자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제가 손자 소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손자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들을 때면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비록 손자가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적어도 안사돈의 보살핌 아래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아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작은 마을로 이사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용한 곳이 아들 건강이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의사였던 아들이 더 이상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이젠 덤덤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던 모습을 볼 순 없겠지만 얼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때도 많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아들을 다독여줬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준호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어 준호를 쳐다봤죠. 엄마,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거 다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마. 다음 생에도 제 엄마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같이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동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혼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도 눈물이 차올라요. 그래도 이렇게 회복해가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 같았죠. 힘내고 있는 제 아들을 저는 꼭 안아주며 고맙다며 토닥여줬습니다. 준호는 그동안의 저의 보살핌 덕분에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종종 아들이 의사로서 자랑스럽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 얼른 회복돼서 예전처럼 멋진 아들로 돌아가길 바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준호의 말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의사로서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것 또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아들과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